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책입니다. 일요일 밤입니다.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죠. 이 방송을 촬영하고 편집해서 올리는 걸 준비하는 동안에 구독자 숫자가 10만을 넘었습니다. 아직은 적은 숫자죠. 그런데 저에겐 참 큰 힘이 됩니다. 지난 9월 13일 첫 방송을 했으니 거의 2달이 다 돼갑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신 분들, 그리고 격려해 주신 분,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고 보니 이 11월 또 어느덧 10일, 벌써 3분의 1이 가버렸군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11월은 이 프란츠 슈베르트가 떠난 달입니다. 이 작품 번호 137번, 아까 제가 들었습니다. 바이올린 소나타는 여백의 미를 보여주는 수채화 같은 곡입니다. 여유가 있으시면요, 한번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아마 휴대폰으로도 들으실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새 실장이 나섰습니다. 일요일인데 말입니다. 이 새 실장은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김상조 정책실장이죠. 이 세 분 다 장관급인데 이 정권 최고 실세들입니다. 이 세 분이 기자 간담회를 연 겁니다. 집권 전반기 평가와 후반기 국정 과제를 밝힌다는 명분이죠. 아마 정치부 기자들, 청와대 출입 기자들 오늘 쉬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이지. 그러고 보니 새 실장 충신들이군요. 대통령 임기 반이 지나는데 뭔가 국민들에게 던질 메시지가 없을까? 아마도 머리를 쥐어짰겠죠. 그런데 카메라 앞에서 다들 활짝 웃고 있더군요. 저 같으면 웃음이 도저히 안 나올 것 같은데 참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하긴 그래야죠. 근데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국정 과제를 왜 대통령의 비서들이 밝히는 겁니까? 그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미 밝히지 않았는가요? 더 밝히고 싶은 게 있으면 응당 대통령께서 기자실에 직접 나오셔야죠. 자, 어쨌든 노영민 비서실장 말입니다. 지난 2년 반은 대전환의 시기였다. 그래서요, 대전환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난국에 청와대 비서가 대전환을 내세울 입장은 못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럴만 또 한 게 뭔가 단단히 착각하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노 실장 말을 계속 보겠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탄식했던 국민들과 함께 권력의 사유화를 바로잡고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부심이 되는 나라다운 나라, 당당한 대한민국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뒤에 아마도요, 이 권력의 사유화라는 말은 제가 제일 먼저 썼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입장에서 제가 노 실장의 말을 들으니 꼭 바보가 되어버린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요? 이 점만 묻겠습니다. 이 정부에서 과연 권력은 공공선을 위해서만 작동한 겁니까? 그리고 나라다운 나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건 나라냐 하고 외치던 시민들 목소리는 좀 들어보셨습니까? 어떻든 새 실장의 기자 간담회는 자기 변명도 아닌 자화자찬 일색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문재인 케어를 내세우고 특권과 반칙, 불공정 없애기 노력을 내세우는 걸 제가 보니까 대통령 비슷한 분들은 어디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 의문을 가진 게 어디 저뿐일까요? 방금 조국 사건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있는데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앴다고 하니 제가 기가 막혔어 하는 말입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를 보면서 저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일체의 희망을 짓거렸습니다. 내일 이 문제를 다시 짚을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그만하죠. 다만 말씀의 끝에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한 말씀만 꼭 지키십시오. 온 국민이 다 들었습니다. 새 비서가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한 책임입니다. 오늘은 문 대통령이 115일 만에 5당 대표를 만나서 만찬을 한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틀 전 청와대는 조문담례로 하는 만찬으로서 감사를 표하는 자리이며 그래서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했고 발표문이나 브리핑도 없을 것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올리고 나면요 무엇인가 속보가 또 뜨겠죠.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이 만났으니, 특히 한국당 대표와 만났으니 무슨 말이든 나오지 않을 수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자,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총선을 앞둔 지금 야당, 특히 한국당에서 흘러나오는 험지 출마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험지 출마론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험지 출마, 제가 짧은 조강위원을 했을 때입니다. 한 달 만에 문자 해촉을 당했으니까요. 김병준, 김용태 이 두 분에게서 말입니다. 아니, 법률적으로는 제가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포진해서 앉아있던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곳에서 이 김용태 사무총장을 시켜서 문자 해촉을 한 것이죠. 대단한 권력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조강위원으로 있으면서요, 기자들에게 그리고 당 지도부란 사람들에게 처음 했던 말이 박근혜 문제 해결과 인적 쇄신입니다. 박근혜 문제는 이 방송에서도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저는 박근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국당은 한 발도 더 앞으로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친박 비박이라는 문제는요, 지금 생각해도 웃기는 분파죠. 그런데 그 문제가 탄핵에 대한 책임 문제로 넘어가 버리면 이건 절대 서로 융합할 수 없는 큰 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탄핵에 대한 책임, 그 책임은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에게만 있을까요? 아니면 친박이 먼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일까요? 당시 비대위원장은 물론 당의 주요 인사들은 이 문제를 끝내 회피했습니다. 그 결과 선거를 불과 5달 앞둔 지금도 보수는 아직도 통합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자, 그럼 인적 쇄신은 또 무엇일까요? 당을 대표하는 구성원들, 말하자면 당에서 공천하는 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 저는 주요 인사, 중진들의 험지 출마와 이선 후퇴를 말했습니다. 그런 계획을 짰죠. 일대 쇄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고 온실 속 화초 같은 웰빙 의원들을 초선이든 재선이든 삼선이든 쇄신하지 않으면 대중은 다시 한국당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70%는 바꾸자. 제 생각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한국당으로 대중의 신망이 모이려면 당의 쇄신은 필연적인데 그건 인적 쇄신과 정체성 확립 두 가지 외엔 없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자,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갑자기 보수 통합론이 나오고 인적 쇄신론이 다시 나왔습니다. 보수 통합론은 제가 보기에는요, 솔직히 친황 세력에 둘러싸인 황교안 대표가 다급해져서 내놓는 아이디어에 불과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보수 통합하려면 지금이라도 모든 걸 내려놓으면 된다. 그 방법은 정치판에 이해관계가 없는 제3세력인 제야가 보수 통합을 추진하면 되겠죠. 원탁회의 같은 걸 열어 문 끌어 잠그고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말을 어렵게 하는 것이냐?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보수 통합한다. 이건 하지 말자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튀어나온 인적 쇄신론은 무엇일까요? 인적 쇄신. 제가 조강위원 때 구상했던 인적 쇄신의 첫째는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탄핵 사태에 연관된 분들 중에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적어도 이선 후퇴는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역대 당대표들, 그리고 당의 비대위원장들, 그리고 원내대표들, 이른바 개파의 보스들은 모두 이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죠. 이런 이선 후퇴는 설득 절차가 필요하니 전당대회를 서둘 일이 아니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대권 후보가 되려는 분들은 이제 험지 출마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대선 주자들은 스스로 종로와 구로, 서대문과 마포, 강북 같은 곳에 연고를 찾아서 앞다투어 출마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당 바람이 분다. 그래야 진정성을 보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런 험지 출마에 당선될 자신도 없으면서 대권을 꿈꾼다는 게 얼마나 난센스입니까? 대통령 후보를 지낸 분이 자신의 옛 지역구도 아닌 안방 같은 TK 지역에 출마한다든지, 당의 비대위원장을 지낸 분이 연고지를 찾는답시고 TK 지역을 여기저기 기웃거린다. 이래서는요, 그건 한국당의 치명적인 독소가 될 뿐입니다. 어쨌든 이번 험지 출마론의 불은 김태흠 의원이 먼저 지폈습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 총선 준비의 시작은 희생과 헌신이고 결과는 승리해야 한다면서 영남권 그리고 서울 강남 3구 3선 의원들을 용퇴하거나 수도권 험지에서 출마하라고 요구했죠. 그러고 보니 김 의원은 재선 의원이더군요. 예, 그 뒤에 험지 출마로는 여기저기서 돌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홍준표 전 대표가 또 다른 불을 지르더군요. 자신들의 험지에 나가라고 하는 것은 지난 대선 때처럼 특정 세력이 자신을 한번 쓰고 버리는 카드로 여기는 것이니 자신은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겠다. 내 갈 길은 내가 결정한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글쎄요. 홍 전 대표는 의미 있는 지역에 출마할 것이라고 말을 하던데 그분이 말하는 의미 있는 지역은 과연 어디일까요? 아마도 TK겠죠. 예. 자, 사흘 전입니다. 7일 한국당 초선 의원 25명이 모였습니다. 초선 44명 중에 25명이니 절반 이상이 모였는데 그분들 몇 면을 내가 보니까 모일 분들이 모였더군요. 이분들이 전 현직 지도부와 대권 주자들에게 험지 출마를 요구했습니다. 간사인 이양수 의원의 말이 무척 재밌습니다. 큰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고향에 내려가서 자그마한 전투를 치르는 것보다 큰 곳에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면서 당과 나라를 위해서 당이 원하는 것이면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못을 확 박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못이 박힐 일은 만무하죠. 우선 당이 원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솔직히 말합시다. 그게 무슨 진리라도 된다는 겁니까? 아니죠. 당이 원한다는 것은 당의 지금 권력자, 바꾸고 말하면 당권을 쥔 황교안 대표가 원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가 내민 보수 대통합 제안도 중도를 아우르는 보수 대통합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이렇게 중론이 모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초선 모임이 내민 험지 출마론 역시 황교안 중심으로 해쳐 모이자는 말밖에 안 되는 말이 됩니다.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가지가지 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험지 출마 이거 잘못하면요 정치 생명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이 못하는 걸 남에게 강권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큰 정치를 위해 승부를 하겠다면 사실 험지 출마 같은 승부를 해야만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죠. 노 전 대통령은 1988년이죠. 13대 때 부산에서 처음 당선됐습니다. 그때 김광일 변호사가 YS에게 추천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YS와 결별합니다. 그 다음에 출마한 14대 총선과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낙선했습니다. 그는 1998년 서울 종로 보궐선거로 국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롤백했죠. 16대 총선 때 다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바로 이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바보 노무현이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을 거쳤죠. 그 다음은 다 아십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을 흉내냈다고 할까요? 김부겸 의원도 험지 출마로 주목을 받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그는 경기 군포에서 3선을 한 뒤에 고향인 대구 수성 가보러 갔죠. 말이 고향이지. 민주당으로서는 대구 이러면요. 뭐 당시든 지금이든 마찬가지지만 당시는 더했죠. 험지 중에 험지였습니다. 그는 19대 총선과 대구시장 선거에서 연거푸 낙선하고 20대 총선에서 당당히 당선되었습니다. 그 지역이 원래 이항구 의원 지역구죠. 이 의원은 한국당이 쫄딱 망했던 20대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에서 참 목에 힘을 많이 주시다가 그걸 끝으로 정계 은퇴를 했으니 권력이 이렇게 덧없는 겁니다. 자, 이번엔요. 험지 출마가 망한 케이스를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안대희 전 대법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꽤나 실세로 불렸던 분입니다. 박 대통령이 참 아꼈던 분이죠. 그만큼 주목받았습니다. 그는 부산 해운대에서 출마를 준비하다가 당의 험지 출마론에 얹혀서 마포갑에 나갔죠. 그런데 낙선하고 그만 정치를 접었습니다. 그때 빅카드들의 험지 출마를 요구했던 당의 최고위원들, 그 최고위원들 중에요, 험지에 나간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옥새 들고 나르시아 같은 일을 연출하고
친박을 넘어 진박 탈행이나 하고 있었으니까 쫄딱 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 결과는 대통령 탄핵으로 연결됐습니다. 자, 황우여 의원 또 있죠. 당 대표까지 했던 분입니다. 국회의장 감으로 불렸죠. 본인이 그걸 원했다는 소문이 많았습니다. 사선이었습니다. 그런데 험지 출마 요구에 밀려서요. 사선을 한 인천 연수구를 버리고 인천 서울에 출마했습니다. 장기판 말처럼 주인 뜻에 따라 몸을 옮겼던 건데 결과는 낙선이죠. 그리고 잊혀졌습니다. 그분은요, 이회창 총재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을 했던 분인데 그 다음에 정치판에 입문했죠. 이회창 총재가 정치계로 끌어들이신 분입니다. 하나 업적이 있다면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든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선 후퇴, 다시 말해 인적 쇄신, 그리고 험지 출마는요, 당을 새롭게 하는 중대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당을 바꾸고 대중의 지지를 다시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발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시켰어, 아니 등 떠밀려서 원하지 않지만 명분상 할 수 없어서 험지 출마를 해본들 대중은 감동받지 않습니다. 제가 중앙위원회를 할 때 당사자를 충분히 설득하고 그리고 스스로 결심해서 행동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당대회를 좀 미루더라도 이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고 주장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이제 야당에 다시 불고 있는 험지 출마론 그리고 이선 후퇴론의 결말은 어떻게 날까요? 시간은 정말 없습니다. 또 다른 정치공학적 결과를 만들지 말기만을 제가 소망할 뿐입니다. 자칫 이 나라 보수 전체 우리 모두가 공멸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 밤 편한 밤이 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